넌 우리 집 장식품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와 남편의 이혼 서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진 듯 했죠. 천안 고아 출신이라는 멸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되자 그들의 통장과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5천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에 결혼해서 15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가 좋아하는 두부를 네모나게 썰고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잘랐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퍼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어요. 남편은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숟가락을 들었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게 맛이 어떤지 묻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거실 소파는 회색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른 색이었죠. 처음엔 베이지가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색이 더 세련됐다고 했죠. 저는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에 걸린 풍경화도 그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 그림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남편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했었죠. 그림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옷장을 열면 베이지색 셔츠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색이었죠.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 셔츠들을 다림질했어요. 다리미가 천일을 미끄러지는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주름이 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제 삶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죠. 남편은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확신 같은 거였어요.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미끄러져 제 앞에 멈췄죠. 이혼 서류야. 그의 목소리는 차웠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보고서를 건네듯 담담했어요. 감정이라곤 하나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죠. 나 이제 다른 여자랑 살 거야. 도장만 찍어.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하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긴 뭐가 왜야?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캔을 꺼냈다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겹거든. 지겹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던지는 말치곤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낡은 옷을 버리듯 실증난 가구를 내다 버리듯 한 말이었죠. 내일까지 도장 찍어놔. 나 바빠. 그리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벌렁 누워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남편은 맥주를 마시며 화면을 봤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저는 식탁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하얀 봉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죠. 서류가 나왔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었어요. 제자리만 비어 있었죠. 백지처럼 하얀 칸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모든 게 보였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소파에 기대 맥주를 들이키는 그 편안한 자세가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요. 아니면 순순히 도장을 찍을 거라고요.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였죠.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요.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잤어요. 저는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죠. 남편의 고른 숨소리와 제 얕은 숨소리가 번갈아 공간을 채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어요. 남편의 공간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죠. 저는 그 말을 15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더 이상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어둠 속에서 책상과 책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죠. 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명의 통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를 통장들이었죠. 저는 하나씩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빼돌린 건지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류를 펼쳤어요. 계약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계약 날짜를 봤습니다. 3달 전이었죠. 주소도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어디쯤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요. 그 여자를 위한 집까지 마련해 놓고요. 오늘 던진 이혼 서류는 그저 마지막 절차였을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뜨거운 게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몸이 서서히 뜨거워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어요. 계좌번호, 잔액, 거래 내역까지요. 부동산 계약서도 찍었습니다. 여자 이름, 주소, 계약 날짜, 모든 걸 찍었죠.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서재 문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그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힌 자리를 봤어요.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도장을 꺼냈어요. 붉은 인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찍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던 백지 한 장을 꺼내 거기에 찍었습니다. 선명한 제 이름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남편 성 뒤에 가려져 있던 제 본래 이름이요. 김민서.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은 채로요. 남편은 내일이면 제가 도장을 찍어놨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컵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도장은 나중에 찍어도 늦지 않는다는 걸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했어요. 1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처음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도장을 찍지 않기로요. 그리고 싸우기로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분노인지 복수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며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류는? 아직이요. 오늘 중으로 해. 늦으면 안 돼. 그리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구두를 신으면서 한 번 더 말했죠. 저녁엔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테일램프가 멀어졌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찰이었어요. 남편은 서울중앙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수술 스케줄이 빡빡했고 늘 바쁘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저녁 약속이 부쩍 늘었어요. 학회니 연구 모임이니 하는 핑계들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본관 건물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죠. 환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남편이 웃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죠. 여자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키가 컸어요. 180cm는 되는 남편과 나란히 걸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찰이 보였어요. 장미정. 흉부외과 전문의였죠. 둘은 병원 뒤편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따라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보였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남편이 또 웃었어요. 손짓을 하며 뭔가 설명했습니다. 장미정도 웃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눌렀어요. 지금은 확인할 시간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죠.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남편과 장미정은 거의 매일 함께 있었어요. 오전 회진 때도 같이 다녔고 수술실 앞에서 차트를 보며 상의했습니다. 점심시간엔 병원 식당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다른 의사들도 함께 있었지만 둘만의 분위기가 확연했습니다. 퇴근 후엔 병원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죠. 남편이 장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담았어요.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들의 행동까지요. 엑셀 파일에 정리했어요. 사진도 수십 장 찍었습니다. 폴더를 만들어 날짜별로 분류했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죠. 넥타이가 헐렁하게 풀려 있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대답했어요. 먹었어. 신경 쓰지 마. 누구랑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죠. 병원 사람들이랑. 왜? 의심돼? 아니요. 그래, 의심할 것도 없지. 넌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자격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남편을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야. 넌 구식 아내야. 15년 동안 똑같은 생활만 반복했잖아. 아침엔 된장찌개, 옷은 항상 베이지색. 재미도 없고 변화도 없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맥주를 꺼내 따 마셨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선생은 달라. 똑똑하고 자기 일도 있고 대화도 통해. 너보다 훨씬 나아. 장 선생. 장미정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입 밖으로 그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 필요 없어. 어차피 곧 이혼할 거잖아. 서류는 찍었어? 아직이요. 빨리 해. 내가 기다려줄 시간 없다고. 남편은 맥주를 들고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구식 아내. 재미없고 변화 없는 사람.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허탈함이 컸죠.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던지는 말이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을 다시 봤어요.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출금이 보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장미정 앞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의 월세 금액과 똑같았죠. 지난 석 달간 6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강남 쪽 레스토랑들이 보였어요. 이탈리안, 프렌치, 일식집. 모두 1인당 10만 원 이상 하는 곳들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결제도 있었어요. 여성 의류와 가방이었죠. 호텔 라운지 결제도 여러 건 보였습니다. 모두 장미정과 함께 간 곳들이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투자 계좌도 찾아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였어요. 남편이 몰래 만든 거였죠. 제 신분증을 도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2,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이혼 후 숨기려던 돈이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걸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 사진과 매칭했어요. 통장 내역엔 카드 사용 장소를 표시했죠. 부동산 계약서, 투자 계좌, 만남 사진까지. 하나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석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장미정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돈을 빼돌리고 저를 버릴 준비를 착착 진행했던 겁니다. 제게 던진 이혼 서류는 그저 마지막 절차였을 뿐이었죠.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오피스텔 10층에 위치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10시에 김민서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응접실로 안내받았어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젊은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최수진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남편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아니요. 남편이 먼저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며 말했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USB에 담아온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예요. 상대 여자 이름, 만난 장소, 날짜와 시간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한테 쓴 돈 내역이랑 월세 내주는 오피스텔 계약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명의로 몰래 만든 투자 계좌 정보도요. 최 변호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완벽해요. 감정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데이터로 싸우고 싶었죠.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된 것 같았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유책 배우자는 남편분이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 가능해요. 남편분이 의사시니까 금액도 상당할 거예요. 얼마나요? 위자료만 최소 5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재산 분할까지 하면 그 이상이고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다른 게 중요했어요. 남편이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소장 접수 전까진 비밀로 할 수 있어요. 준비를 다 끝내고 한 번에 제출하는 거죠. 그럼 부탁드려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착수금 300만 원을 냈어요.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생활비에서 아껴가며 모은 거였어요. 법무법인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문득 장미정이 사는 오피스텔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월세를 내주는 곳이었죠. 로비가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장미정이었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높이 묶고 있었죠.
헬스장에 다녀오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로수 뒤에 숨었습니다. 장미정은 편의점으로 갔어요. 생수와 샐러드를 샀습니다. 그리곤 다시 건물로 들어갔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은 저녁 8시쯤 들어올 거예요. 시간이 충분했죠.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제 명의 투자 계좌 통장을 꺼냈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요. 제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닌 제 어머니 기일로 설정했어요. 남편은 절대 모를 번호였죠. 그리고 돈을 제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2,500만 원 전액이었어요. 클릭 한 번으로 돈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혼 후에 이 돈을 빼돌리려 했겠죠. 하지만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죠. 저녁 7시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짧은 문장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겁니다. 밥은 먹었는지 무리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끓였어요. 허브티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컵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가로등이 불을 밝혔어요.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장미정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제 무기가 될 거였습니다. 자신감이 방심을 낳고 방심이 실수를 낳으니까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죠.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는 소리가 났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어요.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외도는 나의 전략서였습니다. 이제 첫 장을 넘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최수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정도윤 변호사였죠.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추천해준 사람이었어요. 민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다는 거였죠. 혹시 모를 형사 사건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정도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사무실은 간결했어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습니다. 책장에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김민서 씨시죠? 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최 변호사한테 대략 들었어요.
남편분 외도 건이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준비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더 파헤쳤거든요.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계약서까지요.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넘기며 읽었어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네. 횡령, 배임까지 걸 수 있어요. 여기 금전 거래 내역 보세요.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석 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왜요? 외도하는 사람들 패턴이 있어요. 월세만 내주는 게 아니라 목돈도 건네는 경우가 많죠. 여기 통장 내역 더 자세히 봐야 해요. 큰 금액 출금된 거 없나요? 저는 통장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요. 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에 5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어요. 이거 보셨어요? 저는 그 내역을 놓쳤었습니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다 지나쳤던 거예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도 떼보셔야 해요. 혹시 남편분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아닌지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담보 대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 위조하면 되거든요. 요즘 그런 사례 정말 많아요. 배우자 몰래 집 담보로 돈 빼내는 거요. 정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오늘 당장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 떼세요. 그리고 은행 가서 대출 내역 조회하시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돼요. 사무실을 나와 곧장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서초동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20분쯤 걸렸죠. 등기소 건물은 오래돼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1층 민원실로 갔습니다.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마음이 조급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해 주세요. 주소지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 주소였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죠. 여기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펼쳤어요. 갑구부터 확인했습니다. 소유권은 남편과 제 공동 명의였어요. 문제 없었죠. 그런데 을구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권자는 국민은행. 설정 날짜는 6개월 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기댔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제 동의 없이요. 6개월 전. 그 시기와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시기가 일치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곧장 국민은행 서초지점으로 갔습니다. 등기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말했죠. 대출 내역 조회하고 싶어요. 본인 확인 먼저 할게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 건 있으시네요. 대출금은 7천만 원이고요. 6개월 전에 실행됐습니다. 상환은요? 원금 상환은 아직 없고 이자만 매달 납부 중이에요. 약 4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7천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큰 돈이 우리 집 담보로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분 계좌로 들어갔네요. 국민은행 계좌번호 31289. 직원이 불러준 계좌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 계좌는 제가 아는 것과 달랐어요. 남편이 또 다른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7천만 원. 그중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근저당 잡혀 있었어요. 7천만 원 대출받았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확실하네요. 배임입니다. 부인 동의 없이 공동재산에 담보 설정했으니까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 돈 추적해야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죠. 어떻게요? 남편분 명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 확보하세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다시 만나시죠.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틀 후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 명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남편이 가진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자료를 받아들고 집 근처 커피숍에 갔습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평범했어요.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는 계좌였죠. 두 번째 계좌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좌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7천만 원이 입금된 다음 날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장미정이었습니다. 송금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인출됐습니다. 500만 원씩 4번이었어요. ATM 출금이었죠.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을 그 여자에게 준 거였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제 미래를 담보로 잡아서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감정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 받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7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법원에서도 중하게 볼 겁니다. 구속.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장미정은요? 그 여자도 공범으로 볼 수 있어요. 돈의 출처를 알면서 받았다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세요. 뭐요? 남편분이 병원 과장이시라고 했죠? 병원 관련 서류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혹시 병원 돈을 빼돌린 거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 남편은 흉부외과 과장이었어요. 연구비나 의료기기 구매 같은 걸 관리했죠. 혹시 거기서 뭔가 조작한 게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곧장 침실로 가서 쓰러지듯 잠들었죠. 저는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이 잠든 거였죠.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의학 서적들 사이에 파일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죠.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계약서, 연구비 집행 내역서, 학회 참가비 정산서가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작년에 구매한 흉부외과 수술용 내시경 장비였습니다. 금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해당 장비를 검색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격이 나와 있었죠.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계약서를 자세히 봤어요. 공급업체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메디컬 플러스라는 회사였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검색했어요. 업체 정보가 나왔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미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미정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남편과 짜고 병원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차액 5천만 원을 챙긴 거죠.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남편과 장미정은 공모해서 병원 재산을 횡령한 겁니다.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입금 내역까지요.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어요. 긴급 미팅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오후 3시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정 변호사 사무실에 최수진 변호사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자료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횡령이 다 성립돼요. 병원 측에서 고소하면 남편분은 끝입니다. 의사 면허도 박탈될 거예요. 장미정은요? 공범이죠. 같이 처벌받을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받은 거니까 사기죄도 성립하고요. 최수진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해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요. 형사로 유죄 판결 나면 민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재산분할은 유리하게 받고 위자료는 최소 1억 원은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 큰 금액이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해요. 고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뭔가요? 정말 이 길로 가시겠어요? 고소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남편분은 의사 생명이 끝날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15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빼돌리고 병원 돈까지 횡령했어요. 모두 다른 여자를 위해서였죠. 저는 그저 버려질 짐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주세요. 고소할게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들을 감쌌죠. 제 안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대신 정밀한 계산만 남아 있었어요. 이제 싸움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하는 겁니다. 복수의 공식이 완성됐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 금고가 있었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져 있었죠. 평소엔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비틀거리며 침실로 갔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잠든 거였어요. 저는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확실히 잠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서재로 갔어요. 책장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검은색 금고가 드러났죠. 전자식 비밀번호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삐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틀렸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역시 틀렸어요. 3번 틀리면 잠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남편의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가장 아꼈던 분이었죠.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도 보였어요. 1,000만 원쯤 돼 보였죠.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미정 명의의 오피스텔 계약서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였죠. 하지만 추가 계약서가 더 있었습니다. 강남 쪽 다른 오피스텔이었어요. 이것도 장미정 명의였습니다. 2채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위해 집을 2채나 마련해줬던 거예요. 두 번째 봉투에는 병원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계약서, 연구비 집행 내역서였죠. 이미 확인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서류가 더 있었어요. 장미정의 병원 임용 계약서였습니다. 1년 전 서류였어요. 계약직 의사로 채용됐다고 되어 있었죠. 추천인欄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가 있었습니다. 장미정의 진료 기록지였어요. 산부인과 기록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3달 전 날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장미정이 임신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연히 남편이었겠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을 원했는지요. 장미정이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새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계약서, 임용서, 진료 기록지까지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플래시를 끄고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현금도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1,20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남겼죠. 그리고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책장을 원래대로 밀어놨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휴대폰으로 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들을 첨부해서요. 새벽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침이면 확인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 확인했어요. 완벽합니다. 오늘 바로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가압류요? 네. 남편분 재산 동결시키는 거예요. 계좌, 부동산,
모든 자산을 묶는 겁니다. 그래야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해요. 언제 실행되나요? 오늘 오전에 법원 가서 신청서 접수하면 이르면 오후에 집행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정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미 가압류 신청서가 준비돼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증거 자료가 모두 첨부돼 있었죠. 여기 사인하세요. 신청인 란에 사인했습니다. 김민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법원으로 바로 갑시다. 정 변호사와 함께 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으로 갔습니다. 15분쯤 걸렸어요.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회색 화강암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로비로 들어갔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민사 접수처로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 제 차례가 됐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접수할게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검토했어요. 신청 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심사 후 결정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엔 결정 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병원에 간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이었어요. 가압류 결정 났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였어요. 남편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는 거였습니다. 계좌도, 부동산도, 주식도요. 오후 3시 정 변호사에게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집행 완료됐어요. 남편분 명의 계좌 전부 동결됐고 부동산 처분 금지 등기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편분은 한 푼도 못 움직여요. 카드도요? 당연히 카드도 막혔죠. 지금부터 남편분은 현금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남편이 집에 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창백했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던졌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카드가 안 돼. 점심 먹으려는데 결제가 거절됐어. 은행 앱도 안 열려. 계좌가 동결됐대. 왜요? 모르겠어. 은행에 전화했더니 법원 명령이래. 가압류라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죠. 법원 결정에 의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저는 가만히 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을 감췄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가더니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들도 다 막혔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책장을 밀었어요.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확인했죠. 현금은 그대로 있네.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곧 변호사가 찾아올 테니까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은행에 내일 가봐야겠어. 이거 풀어야 해.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남편을 봤어요. 그는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죠.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남편의 불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됐다는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고소장이 접수될 거였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될 거예요. 병원에도 통보가 갈 테고요. 남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법원 명령은 철회되지 않으니까요. 정오쯤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장 접수 완료했어요. 경찰서에서 곧 남편분께 연락 갈 겁니다. 조사 일정 잡으려고요. 병원엔요? 병원 감사 담당 부서에도 통보했어요. 횡령 의혹이 있다고요. 병원에서 자체 조사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제 도장 한 번으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도장 대신 칼을 갈았어요.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요. 그의 계좌는 동결됐습니다. 병원은 조사에 들어갈 거예요. 경찰 조사도 시작될 거고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았어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질 거였습니다. 15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의 인생은 제 도장 한 번으로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장을 찍지 않은 순간부터 멈춘 거였어요. 이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어요. 완벽했습니다. 사흘 후 기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문대 병원 흉부외과 과장, 재산 탐낸 아내에게 모함당해.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남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죠. 병원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어요. 저를 재산만 노리는 악독한 아내로 묘사했죠. 15년 동안 헌신했는데 아내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근거 없는 외도 의혹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가압류로 제 생계가 막혔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병원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여자가 무섭네요. 돈 때문에 남편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의사 남편 만나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이제 버리네. 댓글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죠. 계속 울렸어요. 하루에 20통이 넘게 왔습니다. 모두 욕설과 협박이었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돈만 밝히는 년, 남편 인생 망치지 마라.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시선이 무서웠어요. 기사를 봤을 겁니다. 저를 욕심 많은 여자로 생각하겠죠.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색이었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민서야,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하지만 진실은 내 편이란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언론 플레이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죠. 저희가 가진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법원 제출용 증거니까 문제 없어요. 기자회견 여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회견. 많은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죠.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어요. 기자 15명이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정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제가 모은 모든 증거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김민서 씨는 피해자입니다. 남편의 체계적인 배임과 횡령, 외도의 피해자죠.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어요.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부인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을 외도 상대에게 송금했죠.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외도 상대를 위해 오피스텔 2채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부인 몰래였습니다. 병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병원 자산 횡령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5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외도 상대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 측은 부인이 재산을 노렸다고 주장하는데요. 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반대를 말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건 남편입니다. 피해자는 김민서 씨예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병원 측 입장은요? 병원도 조사 중입니다. 횡령 혐의가 확실하면 형사 고소할 예정이에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잘하셨어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기사 나오면 여론이 바뀔 겁니다. 진실은 강하니까요. 그날 저녁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흉부외과 과장, 아내 몰래 7천만 원 대출에 외도 상대에게 병원 자산 횡령 의혹까지 의사 면허 박탈 위기. 댓글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놈이네. 아내가 피해자였구나. 의사라는 사람이 병원 돈까지 횡령하다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진실이 그걸 밀어냈죠. 그들이 만든 거짓은 곧 제 무기가 됐습니다. 이제 여론이 제 편이었어요.
싸움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죠. 기자회견 다음 날 포털 사이트가 뒤집혔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기사가 떴어요. 서울중앙대병원 흉부외과 과장, 아내 몰래 7천만 원 횡령 의혹. 클릭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두 번째 기사도 올라왔어요. 외도 상대와 공모, 병원 자산 5천만 원 빼돌려. 이번엔 장미정 얼굴 사진까지 실렸습니다. 병원 명찰을 단 모습이었어요.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알아볼 수 있었죠. 세 번째 기사가 결정타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허위 계약, 의료기기 구매 명목으로 차액 챙겨. 증거 자료가 모두 공개됐어요. 통장 내역, 계약서, 송금 기록, 사업자 등록증까지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수진 변호사였어요. 김민서 씨 보셨어요? 기사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네, 봤어요. 병원 측에서 연락 왔어요. 남편분 직위 해제됐대요. 즉시 효력이고요. 내부 조사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장미정도 출근 정지 처분 받았어요. 경찰 조사 나오라는 연락도 갔을 거예요. 내일 오전에 출석해야 한대요. 전화를 끊고 다시 기사를 봤습니다. 댓글이 계속 늘어났어요. 1분에 100개씩 달렸습니다. 아내가 진짜 피해자였네. 처음 기사는 뭐였어? 의사라는 사람이 병원 돈까지 훔치다니. 환자들 생각은 안 해? 장미정도 공범이잖아.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다니. 저런 놈들이 환자 치료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의사 면허 박탈해야 돼. 둘 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를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편과 장미정을 비난했어요. 화살의 방향이 돌아선 겁니다. 오후 2시쯤 병원 앞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병원 출입구를 막아섰죠. 환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원 환자 보호자들이 짜증난 표정으로 기자들을 피해 다녔어요.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도 난리였습니다. 환자들이 글을 올렸죠. 흉부외과 예약 취소했습니다. 다른 병원 갑니다. 저런 사람한테 수술 받을 뻔했네요. 무섭습니다. 병원 측은 왜 모르고 있었어요? 관리 제대로 하세요. 병원 평판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서울 시내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아내 몰래 주거지를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외도 상대에게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도 상대 역시 같은 병원 소속 의사로 밝혀졌는데요. 화면에 병원 건물이 나왔습니다. 흐릿하게 처리된 남편의 모습도 보였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 뒷모습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이 병원 자산까지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터가 병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즉각 내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형사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였어요. 뉴스 보셨죠? 네. 병원에서 정식으로 형사 고소했어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경찰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요. 강력팀에서 맡았대요. 남편은요? 오늘 오후 4시에 경찰서 출석했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걸릴 거예요. 장미정도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 예정이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남편분 병원 동료 의사들이 탄원서 쓰는 거 거부했대요. 다들 등 돌렸다는 얘기죠. 환자들도 예약 취소 러시래요. 그렇군요. 잘 되고 있어요. 김민서 씨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제 법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경찰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나 봤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았죠.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끝났어. 다 끝났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를 봤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병원에서 잘렸어. 직위 해제야. 면허도 정지될 거래. 환자들도 다 떠났어. 예약이 텅 비었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붉은 핏줄이 선명했죠.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1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저를 먼저 버렸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제발. 이제 늦었어요. 제발. 나 이러다 감옥 가. 인생 끝나.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응.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바닥에 무릎을 대고 손을 모았습니다. 안 돼요. 이미 병원에서도 고소했어요. 제가 취하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나 어떻게 살아? 병원에서 잘렸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침실에 가서 쉬세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장미정 이야기였어요. 외도 상대로 지목된 장모 전문의는 경찰 조사에 출석했으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장모 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압류됐으며 그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도 폐업 조치됐습니다. 병원 측은 장 씨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병원 앞에 모인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죠. 환자를 속인 의사 처벌하라. 병원 자산 횡령 엄벌하라. 의사 면허 박탈 촉구합니다. 환자들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병원 측도 당황한 게 분명했어요. 대변인이 나와 사과문을 읽었죠. 저녁 무렵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서 씨, 장미정이 변호사 선임했대요. 협상하고 싶다는데요. 무슨 협상이요? 합의금 주고 고소 취하해 달라는 거죠. 얼마 원하시냐고 묻던데요. 2억까지는 낼 수 있다나요? 거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정의가 필요했죠. 사흘 후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된 남편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 씨는 오늘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가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의사 면허도 정지됐어. 두고 봐. 끝까지 안 가만둘 거야. 장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겠죠. 협박성 문자였어요. 저는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그리고 정 변호사에게 전송했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러고는 답장을 보냈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미정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계해야 했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어요.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세상이 대신 복수해줬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됐어요. 진실을 밝히자 모든 게 알아서 굴러갔습니다. 병원은 남편을 자르고 형사 고소했어요. 환자들은 등을 돌렸죠. 언론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차갑게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도 나와야 했고요. 아직 한 걸음 더 남았습니다. 장미정의 문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고 바라는 말이요.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이 더 위험하다고 했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하나둘씩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오갔죠. 저는 일어나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정 변호사가 보낸 재판 일정 파일을 열었습니다. 2주 후가 첫 공판이었어요. 그날 법정에서 많은 게 결정될 겁니다. 준비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증거 파일, 진술서, 증인 목록까지요. 빠진 게 없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씻어 선반에 올려놨어요. 부엌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아직 침실에 있었지만 벽 하나가 우리를 갈랐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마지막까지요. 장미정의 협박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대응할 수 있었어요.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건 사흘 후였습니다. 오후 2시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남편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낯설었어요. 오후 5시 결정이 났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남편분 구치소 수감됐어요. 그렇군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인정됐대요.
재판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미정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장미정 의사 면허 정지 처분 받았어요. 6개월이래요. 그리고 병원에서 해고됐고요. 형사 처벌은요?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사기, 업무상 배임 공동 정범으로요. 재판 시작될 겁니다. 장미정도 끝난 거였습니다. 의사 생명이 끊긴 거죠. 석 달 후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어요. 판사석 위로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자리에 앉았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장미정도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착석하세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원 자산을 횡령하고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남편과 장미정의 범죄 내용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허위 계약서 작성, 페이퍼 컴퍼니 운영, 차액 5천만 원 편취, 배우자 동의 없는 담보대출, 부정한 자금 이동까지요.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가 나약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무표정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감사팀장이 증언석에 섰어요. 허위 계약서는 명백합니다. 실제 기기 가격과 계약서 금액이 5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은행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명백히 다릅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3번의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석 달에 걸쳐 진행됐죠. 마지막 공판 날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가정법원이었어요. 형사재판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더 차분했죠. 남편은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더 초췌해 보였어요. 최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목록 제출하세요.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까지 모든 재산이 정리됐습니다. 총액은 15억 원 정도였어요. 위자료는 2억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과도합니다. 피고는 구속 상태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즉각 대응했어요. 피고는 의사로서 고소득을 올렸고 출소 후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신의 대가는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판사가 기록을 넘겼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한 달 후 두 재판의 판결일이 같은 주에 잡혔습니다. 먼저 형사재판 판결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찼어요. 남편과 장미정이 입장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피고인 서진우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피고인 장미정에 대하여 사기죄,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장미정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 방망이가 탁 하고 내려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남편은 3년 동안 감옥에 갈 거였습니다. 장미정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전과자가 됐죠. 의사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틀 후 이혼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였어요. 가정법원 법정은 형사법정보다 작았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벽에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죠. 남편은 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외도 상대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80%, 피고에게 20%로 합니다. 12억 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3억 원만 받는 거였죠. 위자료는 2억 원으로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라.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쉬었죠. 1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죠. 최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결과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김민서 씨가 잘 준비하신 겁니다. 증거가 완벽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가 고요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넓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창을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늦어. 먼저 자. 석 달 전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대화창을 삭제했어요.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죠. 장미정 번호도 차단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애초에 저장된 번호도 아니었지만요. 모든 걸 지웠습니다. 과거를 정리한 거예요.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남편 옷들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스에 담았죠. 구두도 넥타이도 시계도 모두 담았습니다. 박스를 현관에 쌓아뒀어요. 내일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였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면도기와 로션을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죠. 집안을 다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대신 차를 끓였어요. 페퍼민트 차였습니다. 청량한 향이 퍼졌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섰었죠. 행복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한 동거인이 필요했던 거였죠.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15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씻어 말렸어요.
불을 끄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제 이름으로 사는 날이요. 남편은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지낼 거예요. 장미정은 의사 면허를 잃었죠. 다시는 환자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끝은 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용서도 증오도 없었어요. 그저 무덤덤함만 남았죠. 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모두 제가 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퍼졌죠.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강아지,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보였죠. 예전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소파를 바꿨습니다. 베이지색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었죠. 벽에 걸린 그림도 바꿨어요. 제주도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죠. 집 안 곳곳이 제 취향으로 바뀌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어요. 오전 9시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근처 사무실로 향했어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섰어요.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층 작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2개와 의자, 서류 캐비닛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문패에 새겨져 있었죠. 김민석 컨설팅. 제 이름으로 된 첫 회사였습니다. 오전 10시 상담 예약이 있었어요. 3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통장 내역, 문자 기록, 만남 사진까지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요.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1년 전 저도 저랬었죠.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오후에 또 다른 상담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세요.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확보하고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돼요. 제 경험이 그녀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일을 마쳤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 속도로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심리학 책이었죠.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샀어요.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김민서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일은 어때요? 좋아요. 보람 있어요. 다행이네요. 가끔 연락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작지만 또렷한 별들이었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던 날이요. 그날 밤 서재에서 통장을 뒤지던 제 모습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될 줄은요. 복수의 시작이자 제 인생의 시작이요.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짧게 답합니다. 끝까지 버틴 거예요.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고 장미정이 모든 걸 잃는 걸 보는 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어요.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림자였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의 취향을 따랐고 그의 시간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요. 제 선택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침대에 누운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제 하루를 살 겁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는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빼앗으려 했던 제 인생을 저는 온전히 제 힘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되찾도록 돕고 있어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긴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거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닙니다. 김민서예요. 그냥 김민서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